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144페이지 부동산 시장론 보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론은 전체적으로 약 5문제, 4문제나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리고 시장론 쪽이 있고요. 그리고 지대론과 입지론, 공간구조론 이쪽이 있는데 사실 시장론 쪽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챕터 4장의 지대론, 입지론, 공간구조론 이쪽에서 한 3문제나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쪽보다는 뒤쪽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시장론인데 시장론은요, 일단 시장이라는 의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택시장, 토지시장, 그런 주택의 어떤 여가나 효율적 시장 이런 것들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그걸 좀 잠깐 훑어보기로 하죠. 자, 일단 시장이다 그러면 시장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이제 씁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때 시자가 무슨 시자냐 그러면 저자 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모인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간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모이니까 그게 누구누구 모이냐 그러면 여기에 사려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수요자와 그리고 공급자 또는 공급자는 생산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는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이제 무슨 짓을 하느냐. 이게 바로 시장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고요.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돈하고 바꾸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교환하는 과정에서 물건과 돈이 이렇게 맞바꿔지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높게 부르겠죠. 처음부터 낮게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높게 부르고요. 사려는 사람들은 낮게 불러요. 그러면 둘이 서로 가격이 맞아야 팔고 사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팔려는 사람들은 가격을 낮춰가면서 흥정하고요. 사려는 사람들은 가격을 높여가면서 흥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가격이 창조가 된다. 또는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100원이야. 이렇게 딱 형성이 됐다. 그럼 이제 이 100원을 들고 이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 물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배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의 수요자들이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양을 좀 늘리겠죠. 그 물건의 양을. 그다음에 이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물건은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조절하고 또 좋은 걸 찾으면 좋은 거, 나쁜 걸 찾으면 나쁜 거. 이게 양과 질을 조절한다 이런 얘기죠. 양과 질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시장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다, 일반 시장이나 다 이런 것들 기능을 할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잘할 때는 시장이 잘 돌아간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런 기능들을 잘 못했을 때를 이제 시장 실패다,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시장은 항상 지리적 위치나 이런 걸 가진 구체적인 시장만 있느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이 지리적 위치를 가지는 시장은 무슨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재래시장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가도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점포나 시장이 있을 때 그건 또 구체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TV 집에서 가정에서 TV를 보다가 이거 물건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TV 홈쇼핑을 하죠. 홈쇼핑. 근데 홈쇼핑은 공간이 있나요? TV 속에 공간이 있을까요? 거기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공간, 추상적인 시장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해외 그런 시장에서도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시장이나
또는 홈쇼핑 시장이나 또는 모바일로도 바로 사죠. 그래서 이런 시장, 눈에 안 보이는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다 하면 구체적인 시장도 있고요, 추상적인 시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이것은 시장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특성들은 뭐 과거에는 뭐 시험지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 정도만 보자. 자, 146페이지는 시장의 기능이 나와 있고요. 시장의 기능, 교환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양과 질의 조절 기능, 그다음에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하는 기능, 가격 창조 기능, 정보 제공 기능, 이렇게 이제 제목만 보시면 돼요. 그 내용들은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능들을 한다. 자, 148페이지 특성 나오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것도 역시 제목만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성, 국지성을 가지죠. 뭐 그런 것이요. 어떤 현상이 수요 초과나 공급 초과 이런 현상이 어떤 지역에만 독특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까 지역성, 국지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시장이 구체적인 시장도 될 수도 있고 추상적인 시장도 될 수도 있죠.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시장은 뭐 서울시장, 수도권 시장 그러면 토지 시장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장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권리면 사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인 시장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부분 시장 세분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고정돼 있기 때문에 세분화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또는 용도별로 세분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죠. 우리가 이제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생산이 안 되는 거, 물리적 생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요는 뭐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지만 물리적 공급이나 또는 경제적 공급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잘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이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가격 공시 제도를 취하고 또 감정 평가가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안 돼 있죠. 비표준화, 규격화 표준화가 안 돼 있다. 그다음에 조직화도 안 돼 있죠. 도매상, 소매상 있는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거래가 은밀하게 일어나죠. 비공개성. 그다음에 법적 제한이 굉장히 많죠. 사고 파는데 또 등기하는데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매매가 너무 오래 걸리고요. 너무 고가죠. 이런 것들이 제목만 쭉 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151페이지 주택시장의 분석을 가면요.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주택시장의 특성, 그런데 주택이라는 것도 물리적으로 주택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게 또 물리적인 측면에서 주택은 이질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수요를 예측할 수도 없고 수요를 측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질성이 있는 새로운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을 하나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개념을 보면요. 주택은 물리적인 주택이 있고요. 물리적인 주택, 요거는 비동질성입니다. 비동질적이다. 그러니까 동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주택은 하나도 똑같은 놈이 없죠. 심지어는 동일한 아파트 한 동일을 할지라도 층수가 다르든지 향이 다르든지 이런 이제 물리적으로 똑같은 놈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요 공급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이론을 정리할 때는 이것 대신에 추상적인 개념을 하나 도입을 했죠. 그래서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이거는 동질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동질성이 있다. 그래서 주택 서비스는요. 일정 공간을 이용해서 얻는 효용 또는 만족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의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요. 152페이지에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은 동질적이다. 그리고 추상적이다. 물리적 주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을 얘기할 때는 이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하게 되겠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량과 저량은 수요 공급에서 유량 저량은 뭐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량이다 그러면 기간의 양이고요. 저량은 시점의 양이죠. 측정할 때 이거는 기간 동안 측정한 것이고요. 이거는 시점의 양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과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단기 공급
단기 공급은 저량을 의미하고요. 장기 공급은 유량 일정 기간 동안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공급에서는 단기와 장기를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신규 공급은요. 일정 기간 동안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재고 공급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지어져 있으니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량의 개념과 유량의 개념은 뭐 이런 정도 구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량이다 그러면 152페이지에 거기 괄호 1번에 주택 저량 해가지고 저량의 공급은 단기 공급, 기존 공급, 재고 공급, 기존 주택, 재고 주택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리고 153페이지에 주택 유량은 장기 공급, 신규 공급, 신규 주택 이런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단기를 따질 때는 유량 재량이 이렇게 장단기, 그다음에 신규와 재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주택에서 또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주택의 수요 중에서 주택 수요가 있고요. 자, 주택 수요가 있고 주택 소요가 있습니다. 주택 소요. 자, 이 주택 소요는 뭐냐? 주택 소요. 자, 주택 수요는요. 주택 수요는 유효 수요를 의미합니다. 유효 수요. 우리가 경제론, 즉 수요 공급 이론에서 유효 수요를 얘기할 때 유효 수요는 구매력이 있는 구매 욕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매 의사가 있고요. and 지불 능력, 즉 구매력을 갖춘 구매 욕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택 소요는요, 이게 잠재 수요예요. 잠재 수요이기 때문에 구입 의사는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구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있으되 구매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택 수요는 유효 수요지만 주택 소요는 잠재 수요예요. 잠재 수요니까 구매력이 없죠. 구매력이 없으니까 구매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지 이 구매력 자체가, 지불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주택 소요는 보통 이 빈민층이나 저소득층들의 주택에 대한 욕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주택 소요를 주택 수요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 이렇게 이제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택 소요를 주택 수요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정책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그 돈으로 구매력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구매력이 올라가고요. 또는 주택 소유를 주택 수요로 바꿔주려면 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싼 주택을 공급한달지 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책은 주택 소유를 주택 수요로 바꿔주는 뭐 이런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 소요에 필요한 정책들은 어떤 형평성을 도모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 중에서 형평성을 도모하는 그런 개입 방법이 되겠죠. 자, 이 정도 새로운 개념들은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여가가 나옵니다. 여가. 주택에 여가가 나오는데요. 여가는 이제 필터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가는요, 소득 계층 간의 주거가 이동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주거가 이동되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가라는 것은 소득 계층 간의 주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소득 계층 간,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들 간에 서로 주거가 고소득층이 살던 주택에 저소득층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이 살던 주택에 고소득층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주거가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가는 소득 계층 간의 주거가 이동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소득 계층 간의 그 주거가 이동하는 현상은 두 가지 여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 자, 상향 여가가 있고요. 그리고 하향 여가가 이렇게 있어요. 하향 여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여가가 있는데, 자, 상향 여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저소득층이 살던 주택에 고소득층들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동그라미는요, 소득 계층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저소득층이 살던 주택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향여가는 거꾸로겠죠. 고소득층이 살던 주택에 누가 들어가냐? 저소득층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때 이렇게 들어가려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이 살던 주택으로 들어가려면 이것을 그냥은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이 주택을 다 까부시고 새로운 주택을 만들어서 더 좋게 만들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지역 전체의 소득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자, 여기서 저가 주택의 수요가 자,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서 저가 주택은요, 불량주택이거든요. 불량주택. 그러니까 불량주택은 뭐 반지하방이나 지하방 또는 뭐 굉장히 낡고 허름한 이런 주택들을 불량주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불량주택들은요, 건강에도 나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런 불량주택에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 소득 수준이 올라오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열등제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오게 되면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건 열등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소득 전체가 쫙 올라오게 되면 그 열등제인 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사려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걸 까부시고 여기다가 새롭게 재개발을 이렇게 해서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로 주민들로 채워지겠죠. 이게 상향여가예요. 상향여가. 그러니까 지역 수준이 좀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상향여가입니다. 그래서 상향여가는 지역 전체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저가주택의 수요가 줄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요 하향여가는 어느 때 일어나느냐? 그러면 하향여가는 이런 거죠. 자, 고소득층들이 여기에 살다가 이제 좀 낡고 그러면 고소득층들이 더 좋은 주택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동하게 되면 이게 비게 되겠죠. 비면은 낡고 노후화됩니다. 낡고 노후화되면 이게 고소득층들이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요. 여기에 이제 저소득층들이 들어오는데 이때 저소득층들이 막바로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소득층들한테 뭔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득이 좀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죠. 자, 하향여가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 고소득층이 살던 고가주택에 저소득층들의 소득이 증가되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고가주택의 수준은 이렇게고요. 저소득층의 수준이 이거예요. 고가주택이 노후화되면 이게 가격이 좀 내려오겠죠. 근데 저소득층들이 이 소득이 좀 올라오면 그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소득층들의 소득이 증가되면 이때는 저소득층들의 소득이 증가되는데요. 이게 왜 증가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정부가 야 너네 너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주택에 살지 말고 좀 더 좋은 주택으로 살아. 이제 앞으로 이 불량주택, 즉 저가주택은 새로 짓는다고 허가 맡으라고 오면 내가 허가 안 해줄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즉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자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지금 살고 있는 저가주택은요. 정말 이건 사람 사는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가 돈이 있어야 좋은 집. 우리는 이런 꽂은 집에서 살고 싶은 줄 알아? 돈이 있어야 살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좀 지급해 줄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저소득층들에게만 주겠죠. 그러니까 지역 전체 주민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빈민층에만 이게 정부의 주택 보조금 이런 거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저소득층들한테는 저가주택이 지역 전체 주민들한테는 저가주택이
그 열등제지만 저소득층들한테는 저가주택이 열등제가 아니라 정상제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떤 제한가 정상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제한은 열등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한테는 반지하나 지하방들이 열등제가 되겠지만 소득 올라가면 그거 살겠어요? 안 살지? 그러나 저소득층들한테는 이 반지하방이나 뭐나 이것도 우리가 이제 뭐 혼자 살고 뭐 소득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반지하방이 지하방이 가리지 않고 하여튼 그것도 고마워. 땡큐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한테는 저가주택이 열등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의 소득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가주택을 막 찾아요. 그렇죠. 근데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이게 저가주택 가격이 올라오죠. 저가주택 가격이 올라와요. 저가주택 가격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가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신축을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저가주택 공급을 못 늘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저가주택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고가주택 중에서 허름한 놈들이 이제 저가주택 시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고가주택 시장이 있고요. 여기에 저가주택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요, 기준이 100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00원보다 더 높은 것은 고가주택이라 하고요. 100원보다 더 낮은 것은 저가주택이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고가주택이 100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가주택도 어떤 그 지역에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이 100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있었죠. 고가주택 시장과 저가주택 시장이 이렇게 100채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저소득층들한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저소득층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저소득층들의 소득이 증가된 겁니다. 그럼 소득이 증가되면 저가주택 수요가 늘면서 저가주택 가격이 올라왔죠.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이게 12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요 사이에 속했던 놈들이 전부 고가주택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저가주택 기준이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거죠. 가격이 올라오면서 저가주택 가격이 올라오면서 기준 자체가 120원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100원이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는 110원짜리가 고가주택에 속해서 떵떵거리는데 이제는 110원이면 저가주택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던 놈들이 30채가 이제 저가주택 시장으로 하향료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처음에 100채가 있었죠. 근데 기준이 올라가면서 새로는 짓지는 못하니까 기준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이제 늘었으니까 이 가격이 올라오는 거죠. 여기에서 30채가 하향료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130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주택 시장에서 100채였다가 130채로 하향료가 돼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고가주택 시장은 어떻게 됐냐?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처음에 100채 있었죠. 100채 있었는데 이 중에서 30채가 빠져버린 거죠. 30채가 이렇게 저가주택 시장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0채만 남았죠. 그럼 공급이 70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수요는 100가구가 있었는데 나머지 30가구를 위한 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가주택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신축을. 그래서 이 공급하고 수요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30채를 짓게 되겠죠.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여기는 100채가 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가주택도 나중에는 도로 처음에는 70채로 줄었다가 하향료가 돼버렸으니까 70채로 줄었다가 나중에 다시 100채로 올라오고요. 100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원래 100채가 있었는데 30채가 늘면서 바로 130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요. 자, 처음에는 원래 50대 50이었었죠. 그래서 애당초는 50대 50이었다. 50%의 고가주택 비율과 저가주택 비율이
50대 50이었었는데 나중에는 몇 대 몇이 됩니까? 100대 130이 되는 거예요. 100대 130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가주택 비율이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예, 하향료가 되면 될수록 이게 이제 이런 지문도 나올 수 있어요. 자, 하향료가 되면 될수록 이게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저가주택 비율이 증가한다. 자, 하향료가 되면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저가주택의 비율이 증가된다. 요게 이제 시험에 요게 이제 아주 어려운 지문으로 뜰 수가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지문으로. 네, 그럼 이제 보통은 어떤 지문들이 나오냐? 그러면 이런 지문들이 주로 나옵니다. 상향료가는 어느 때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되면 그때 상향료가 나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지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향료가는 그러면 어느 때 나타나냐? 그러면 이거는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둘 다 소득 증가죠? 둘 다 소득 증가인데요. 소득이 증가하면 하나는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한다고 그러고요. 하나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한대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그럼 뭐냐? 여기는 자,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소득 증가가 누구의 소득 증가냐? 이거는 지역 전체 주민들의 소득 증가입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저가주택이 열등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부시고 자, 지역에서 저가주택을 안 찾죠? 안 찾으니까 까부시고 더 좋은 주택으로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하향료가는 거꾸로 이런 거죠. 누구의 소득만 증가되냐? 그러면 저소득층들의 소득만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의 소득만 증가되면 저소득층한테는 저가주택이 이게 열등제가 아니거든요. 정상제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되면 당연히 정상제니까 수요도 증가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게 가격이 올라오고요. 가격이 올라오면 과거에 노후화된 고가주택들은 이제 저가주택 시장으로 이제 편입돼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향료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료가는 보통 성장기, 인근 지역의 라이프 사이클 창에서 성장기나 개발기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고요. 하향료가는 이제 천이기 또는 쇠퇴기나 천이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쇠퇴기 때 나타나기 시작해서 천이기 때 활발하게 하향료가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택의 여가에서는 첫 번째 요걸 이제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감소되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되면 어떻고 무슨 여가 증가되면 무슨 여가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것도 좀 기억을 했어요. 하향료가 되면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저가주택 비율이 올라가냐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언제 어느 때 인근 지역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어느 때 일어나냐 그리고 이제 소득 계층 간 주거의 이동 현상 정의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거기 155페이지 뭐 고가주택 저가주택의 뭐 그런 내용들은 뭐 그냥 그 과거에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불량주택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주거 분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거 분리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주거 분리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주택의 여가는요, 소득 계층 간의 주거가 이동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거 분리라는 것은 소득 계층 간의 주거가 섞이지 않고요, 주거가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 분리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소득 계층 간의 주거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 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게 이제 고가주택 지역이고요. 여기는 저가주택 지역이에요. 요건 저가주택이고요. 요거는 고가주택입니다. 네, 서로 어딘가는 인접을 한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요. 요거의 가격을 따져보니까, 자, 가격을 따져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가주택은요. 상당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것이고요. 예, 저가주택은 이렇게, 저가주택 지역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자, 고가주택인데 이건 저가주택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인데 저가주택하고 붙어 있는 지역은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저소득층들이 같이 산다 그러면 주변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거꾸로 여기 지역은요. 자, 요 지역은 어떠냐 했더니 요 지역은요. 지금 누구하고 붙어 있어요? 고가주택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저가주택 지역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역이요. 요 지역이 이제 경계 지역이 되는 거죠. 이게 경계 지역이 돼서 자, 고가주택 지역은요. 고가주택 지역과 저가주택의 사이에 이런 경계 지역이 돼서 여기는 중간적인 그런 가격 수준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가주택 지역은요. 이쪽 지역에서는 자, 고가주택을 보니까 고가주택 지역에서는 주택을 수리하잖아요. 주택 수선비라고 그러죠. 예, 수선비를 1,000만 원 들여서 내부 마루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때 가치 상승분이요. 가치 상승분이 훨씬 큽니다. 자, 수선비를 1,000만 원 들였더니 5,000만 원 가격이 올라. 그럼 수선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수선을 하는 거예요. 수선을 계속 합니다. 자, 수선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하향료가 돼야 고가주택이 하향료가 돼야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고가주택이 노후화되고 방치되고 이렇게 해야 이 저소득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계속 수선을 하니까 낡을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 지역은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이쪽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거꾸로요. 이쪽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자, 여기서 수선비를 500만 원 들여서 이 불량주택촌이에요. 근데 거기에 500만 원 들여서 천연 마루를 자연 마루를 깔았다? 대리석을 벽에다 붙였다? 그러면 가치 상승분이 1,000만 원 오를까요? 500만 원 오를까요?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 가격을 아예 치지도 않는 거죠. 땅값으로만 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수선을 해봐야 돈만 들고 가치가 안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선을 아예 이쪽은 안 해. 수선을 안 하니까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가격이 점점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쪽에서는 자꾸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더 낮은 소득. 그러니까 이쪽은 점점점 낮아지고요. 이쪽은 점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쪽으로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주거 분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여가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여가가 일어나는 지역보다는 서로 주거가 분리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이렇게 확 차이가 나서 절대 섞이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불량주택이 있다. 자, 요 지역에 불량주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불량주택이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 불량주택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장이 실패한 거냐. 이게 불량주택이 시장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불량주택이 시장에 있으면 이게 시장 실패냐. 이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가끔 시험에 심시험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불량주택이 많다. 그러면 시장이 제 기능을 잘못한 거냐 이런 얘기요.
그러면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의 제 기능을 잘못하는 거야. 그럼 시장의 기능은 교환 기능, 가격 창조 기능, 양가 지렛대 조절 기능, 배분 기능 이런 것들인데요. 시장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 기능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에 불량주택이 많다는 얘기는 여기 시장의 참여자들이 저소득층,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싼 걸 찾는 거예요. 싼 걸 찾으니까 불량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불량주택이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제 기능을 잘못한 게 아니라 양과 질의 조절 기능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시장 실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게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야 이거 불량주택 딱 까부셔 여기 새로 지어 이렇게 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은 정부가 철거라는 식으로 개입을 해서 주택을 철거해라. 이게 이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때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근데 철거를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철거하고 입주 딱지를 준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한 1억, 2억을 더 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걸 차라리 팔고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또 다른 지역에다 불량주택촌을 또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것은 이 주민들을 내보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주민들의 어떤 복지 수준을 높여주거나 그런 게 아니죠. 따라서 이 불량주택이 많다는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닌데도 근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철거를 한다. 이런 것은 잘못 개입하는 거죠. 이건 정부의 실패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는 이런 불량주택 문제를 소득의 문제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득을 올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일자리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 소득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저가주택 수요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저가주택이 시장에서 재개발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없어져서 지역 수준이 올라오는 상향효과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이게 불량주택이라 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서 막 철거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7페이지에 불량주택 문제는 철거로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고요. 158페이지에는 주거 분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분리는 침입과 계승이라는 부분에서 침입은 서로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계승은 이어받는 것이죠. 그 정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159페이지 효율적 시장인데요. 효율적 시장은 우리 이제 이쪽은 우리가 시장의 기능 중에서 정보 제공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이런 효율적 시장은 이 정보가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가격에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것에 즉각 반영되는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부동산 시장이나 가격에 즉각 지체 없이 바로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효율적 시장은 약성 시장, 준강성 시장, 그리고 강성 시장 이렇게 세 가지 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약성 시장이다라고 하면 약성 시장은요. 정보가 어떤 정보가 반영이 되느냐 그러면 과거의 정보는 그러니까 이미 발표된 공표된 이 옛날에 발표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은 모두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1년 전에 어디가 개발된 데더라 그러면 지금 가보면 그건 이미 가격이 확 뛰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의 정보가 모두 반영되는 시장을 얘기를 하고요. 자, 준강성 시장은요. 과거의 정보는 물론 현재의 정보까지 다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개발 정보가 뉴스에 발표됐어. 그 지역 가보니까 이미 지금 오늘 발표됐으니까 발표되자마자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뭐 이런 현상을 바로 준강성 시장이라 그래요.
강성시장은요, 과거는 물론 현재, 미래의 정보까지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정보라는 것은 어떤 내부 정보, 내부 정보까지도 모두 어떤 정부에서 이게 결정만 해놓고 아직 뭐 시행을 안 하거나 발표를 안 한 이런 정보까지 모두 다 반영돼 버리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오픈돼 버리는 공짜로, 이런 시장이 강성시장이죠. 그래서 강성시장은요, 정보에 관한 완전 시장에 가까워요. 그래서 현실은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냐? 여기까지 나타나는데 여기는 현실에는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석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분석이라는 것은 나눌 분자, 밝힐 석자예요. 그러니까 이 분석이라는 것은 이 어떤 정보를 막 잘게 쪼개서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래를 밝힐 석자니까요. 이게 이제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석이든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이 반드시 분석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과거에 가격이 이러이러 왔으니까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또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는 것이 바로 분석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분석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테크니컬 분석이 있죠. 가격 정보를 가지고 이게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준강성은요, 이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것이 그 기업이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있냐 과소평가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펀더멘탈 분석 또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강성시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아예 분석이 필요 없죠. 이유는 뭐냐요? 미래의 정보를 알기 위한 게 분석인데요. 미래의 정보까지도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상 이윤을 얻는 방법, 그다음에 초과 이윤을 얻는 방법, 이거 두 가지를 보시면요. 자,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약성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남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보다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초과 이윤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들보다 더 우월한 정보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정보나 기본적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미래의 정보를 반영을 하게 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고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준강성 시장은 남들이 여기까지 하고 있죠?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만큼 하면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못 얻죠. 그럼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미래의 정보를 반영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강성 시장이 됐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과거나 현재 미래의 정보를 반영하게 되면 정상 이윤까지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상 이윤을 얻는 방법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못 얻죠. 근데 이거보다 더 우월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강성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그래서 약성과 중강성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강성 시장에서는 정상 이윤만 존재하고요. 초과 이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일단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정보가 이 지체 없이 부동산 가격이나 이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하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약성 시장, 중강성 시장, 강성 시장이 있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대론 168페이지 지대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